아, 아. 안녕하세요. 장검중 2학년 학생들. 오래간만에 와방쌤 2학년들을 위한 영상 찍습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인데요. 자,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우리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조선사 거의 대부분이죠. 선생님 이제 조선사 전체의 흐름을 아우르는 내용의 영상을 먼저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과 별개로 좀 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 왕들의 전반적인 흐름, 조선사의 흐름을 먼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가 시작되는 사화 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사를 한번 쭉 훑어볼 건데, 미리 꼭 영상 시청해서 나중에 기말고사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4반, 1반, 2반 학생들은 아마 쪽지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 건데요. 자, 여러분 늘 그렇듯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고요. 자, 선생님 오늘 그래서 먼저 이제 사화 파트 쪽에 해당하는 정치사 흐름을 조금 보려고 오늘은 좀 왕위 계보도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실은 이게 사람 이름을 꼼꼼하게 외울 필요 없는데요. 솔직히 선생님도 중전들 이름은 다 외우진 못해요. 근데 일단 그 조선사 하면 왕들 이름 정도는 보통 상식 정도로 많이 외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이러면서. 그래서 좀 흐름을 아시는 편이 확실히 공부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영상에서 사화를 중심으로 관찰을 할 건데 오늘 계보도 때문에 빨간 펜으로 좀 메모를 하겠습니다. 눈 아파도 죄송해요. 사화를 보려고 하니 바로 우리 예전에 만났던 세조 임금 때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조 때부터 쭉 조금 왕위의 변화, 흐름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세조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세조는 누구를 몰아내고 왕이 됐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바로 조카였던 단종을 제거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이 단종을 비롯해서 단종판에 들었던 뭐 김종서나 사육신 같은 세력들을 이제 제거를 하면서 이 강력한 왕권을 수립했던 사람이 세조라는 사람인데요. 참고로 이때 그 일어났던 사건은 뭐 계유정난 뭐 이런 식으로 계유 정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계유정난으로 강력한 권력을 줬던 세조가 단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세조로 즉위 후에 나중에 단종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방식의 왕권 강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조는 솔직히 약간 그 유교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덕 정치를 내세우기가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요. 왜냐면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잖아요. 굉장히 비도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비도덕적인 방식의 왕위 계승했던 세조는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도덕적 원리는 맞진 않지만 지금 당장 우리 백성들 현실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왕위를 이은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때 세조가 현실 정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종을 몰아내고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기까지 이 세조에게는 절친한 친구이자 벗이 있는데 선생님의 조상님이기도 하죠. 한명회라는 사람이 여기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명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조를 도왔던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공신이라는 자리에 책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조 시기에는 조선사에 공신이라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 공신이 이 세조 때 처음 등장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세조 말고도 세조 이전에도 비정상적인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왕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세조에 굉장히 닮은 꼴.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 역시 굉장히 공신들을 많이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태종하고 세조의 가장 큰 차이점이요. 태종은 흔히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줬던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공신들을요, 싸그리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 공신들이란 존재가 왕을 만드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왕 못지않게 굉장히 권력이 강한 힘이 센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신이 뭐 나랑 사이가 좋으니까 계속 오냐오냐 이 말을 잘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가끔씩 공신들이 야, 니 왕 누구 덕분에 됐어? 나 덕분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좀 흔히 말하는 개기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싹퉁바가지 없는 이 공신들이 있는 한 진정한 강력한 왕권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던 태종은 이 공신 세력을 다 죽여요. 바로 이 왕권을 위해서. 근데 반면에 세조는 그래도 태종보단 인간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어떻게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친구인데 죽이겠어 하면서 오히려 이 한명회를 비롯한 공신 세력을 더 키워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세조 전후로 해서 이 공신 세력이 굉장히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 공신 세력은 세조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이 세조는 갑작스런 피부병으로 결국엔 끙끙 앓다가 이 못된 짓 하면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갑자기 죽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세조가 공신들을 안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든든했어요. 세자가 있었거든요. 세조에겐요, 나이도 건강도 아주 멀쩡한, 또 머리도 좋고 좀 카리스마도 나름 아빠 닮아서 좀 있는 그 멀쩡한 세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세자가 세조가 죽기 조금 직전에 진짜 내 기억 이유가 정확치 않아요. 갑작스럽게 진짜 급작스럽게 죽어요. 세자가. 세자빈도 있고 세손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자가 너무 갑자기 죽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세손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세조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자를 대신해서 이제 둘째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이 사람이 예종인데요. 이 예종은 그래서 즉위 내내 좀 공신들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예종의 부인 장순왕후는 한시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바로 한명회의 딸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종은 이제 결혼도 한명회 딸하고 하고 이제 공신하고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종이 왕이 올랐는데, 무슨 예종도 즉위한 지 거의 한 2년인가 2년인가 미안해요. 좀 잡음이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2년인가 3년 만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종 조선왕조 실록 보면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11살에 아빠 된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12살인가? 11살. 애 아빠가 됐는데 당연히 너무 애를 빨리 낳아서 그런가 그 첫애는 빨리 죽었고요. 이 장순왕후 씨랑 낳은 제한대군이 당시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왕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서열 1위죠. 차기 이제 예종 죽고 나서 왕위 계승 1위 후보인데, 문제는 이때 제한대군 나이가 2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역시 너무 어리죠. 물론 왕이 너무 어려도 흔히 말하는 그 엄마가 대신하는 정치 수렴첨정을 하면 괜찮은데, 이 한명회가 이제 세조를 도와 예종을 도와 왕위를 지켰던 이 한명회 입장에서는 이 너무 좀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왜냐면 이땐 또 이 평균 수명 자체가 짧거든요. 유아 사망률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오래 살까,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왕위를 이어야 했던 의경세자의 아들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경세자 아들은 첫째가 월산대군이고 둘째가 자을산군.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자을산군이거든요. 둘이 있었어요. 당연히 보통 그러면 몇째가 물려받아야 돼요? 그쵸? 첫째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서열 3위였던 자을산군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요. 이 사람이 성종입니다. 심지어 나이도 어렸어요. 이때 나이가 14살이었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얘한테 왔는데 왜 더 나이가 어린 성종에게 왕위를 줬을까? 바로 이 월산대군에게는 없었던, 성종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와이프 덕분이에요. 성종의 당시 와이프가 공예왕후 한씨, 한명회의 딸이었거든요. 반면 월산대군은 한명회의 딸과 혼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명회는 자신의 사위이기도 했던 성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되고요. 결국 이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위에 오른 채 죽었던 의경세자는 이후에 덕종이란 이름으로 추존이 되고요. 당시 세자빈 신분으로 이제 궁에서 쫓겨나게 됐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쫓겨났던 이 세자빈 한씨가 소해왕후라는 이름으로 왕대비라고 하죠. 이제 왕이 없는 대비해서 이제 궁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명회는 이 공야왕 한씨와 성종 사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신의 외손자죠. 그 사람 이제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우면서 알콩달콩 이제 성종을 또 교육시키면서, 이제 14세밖에 안 되니까 성종을 교육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신하 말을 잘 듣는, 약간 옛날 세종대왕 느낌 나는 소통 잘하는
솔직히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끔 좀 말이 안 통했거든.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들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왕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명회를 비롯한 공신들 중심으로 성종은 그때 경연 있죠. 여러분 수업시간에 배웠던 경연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록 얼떨결에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성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종은 굉장히 신하말을 잘 들어주는, 리스닝이 굉장히 잘 되는 경청대마왕이 성종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성종이 그렇게 세뇌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성종 이후에 20살 때, 이제 그 전까지는 할머니였던 정의왕후가 수렴첨정이라고 하죠. 대신 정치해주다가 20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데요. 한명회는 기대가 컸죠. 이제 20살 성종에게서 이제 공예왕후 한씨 사이에서 아들만 태어나면 자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불사 공예왕후 한씨가 자식을 못 낳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종에게는 중전이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후궁은 그때 많았는데 중전 자리가 비었어요. 한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시 성종에게 어떤 성씨의 중전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한씨겠죠. 한명회가 한씨를 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건 한명회가 딸이 둘밖에 없어요. 그 둘이 한 명은 예종 마누라로 갔고요. 한 명이 이제 성종 마누라였는데 죽었다는 거죠. 한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명회가 어쩌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이 성종의 친엄마였던 소해왕후를 중심으로 성종의 후궁 중에 소해왕후가 예뻐했던 사람을 중전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윤씨라는 성의 중전이에요. 나중에 패비가 됐던 사람이죠. 이 윤씨가 후궁 시절에는 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가난했다 보니까 좀 소해왕후 입장에서 한명회처럼 외척 세력이 커져서 이제 성종을 괴롭힐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또 이제 본인이 본인 처지를 알아요. 집안이 워낙 몰락을 했다 보니까 좀 얌전하고 조신하고 좀 겸손하고 좀 그 조선시대 전형적인 예쁘다 하는 며느리상 있죠. 그런 걸 보였던 사람이 윤씨예요. 그래서 소해왕후가 당시 윤씨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윤씨가 중전 자리에 올랐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윤씨가 이제 중전 자리에 올랐잖아요. 결국 윤씨가 이 자리를 지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왕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연산군을 낳은 것까진 좋은데 성종이 후궁이 겁내 많아요. 바람둥이에요. 요즘 시대로는 바람둥이인데 당시 왕으로서는 굉장히 모범적이죠. 후사를 많이 보기 위해서 후궁들을 줄줄줄줄줄줄 뒀던 사람이 성종이고요. 이후 당시 왕에게 미덕이에요. 원래 후궁을 많이 두는 게.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조선 왕조가 번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왕으로서 잘하는 짓인데 패비윤씨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 낳는데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패비윤씨가 여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질투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결국 성종이 여기에서 치를 떨면서 윤씨를 폐비시키고 나중에 최악에는 사약까지 매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패비, 윤씨, 사사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사사건, 이름이 좀 사사사 너무 길죠. 그래서 흔히 그냥 패비윤씨 사건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패비윤씨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당시 연산군이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10대가 안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한 1학년?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연산군이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유치원 정도 나이였다고 기억을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성종이 그리고 그 뒤에도 궁녀나 이제 후궁들 입단속을 시키면서 연산군을 이제 패비윤씨 존재를 모르게끔 키웠다고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정현왕후라는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중종이 되는 왕자를 낳았던 중전입니다. 근데 이제 중전 입장에서 친아들까지 있다 보니까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친엄마로 알고 자라게 되는데요. 실제로 친엄마 치고는 이 사랑을 그렇게 충만히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실제로 친엄마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중종이라는 이미 자기 친아들이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연산군은 좀 여러 가지로 이 당시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엄마들한테서.
후궁들도 마찬가지죠. 좀 궁녀들도 그렇고 이 혹시나 자기 이제 입을 잘못 눌러서 패비온 씨 이야기하면 성종한테 죽을까봐 연산군 주위에서 이제 막 이렇게 떠들면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은 상당히 어린 시절을 외롭게 자랐던 왕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패비는 됐지만 중전의 처다들로서 이 적장자라고 하거든요. 적통의 장자예요. 그래서 성종의 큰 기대를 받으면서 이제 왕으로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요. 이 아빠가 이 좋게 말하면 리스닝의 대마왕, 소통 대마왕, 신하들 말을 잘 들어주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색이 왕인데 왕하고 신하는 솔직히 당시에는 레벨이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어쨌든 위에 있는 존재고 신하가 그 밑에서 따라야 되는 존재인데 성종은 그렇게 치기엔 솔직히 좀 막 카리스마 넘치고 떳떳한 왕은 아니었거든요. 실제 그 조선왕조 실록에도 성종이 동물을 굉장히 사랑했던 왕으로 나와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해서 궁에서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막 원숭이도 길러보고 코끼리도 길러보고 매도 길러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매번 쫓아내요. 특히 성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매였는데 신하들이 매번 그 동물 먹일 식량으로 백성들을 보살펴라. 그게 진짜 왕이다. 막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성종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동물을 다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연산군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명색이 왕인데 좀 찌질한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외롭고 애정결핍에 근데 뭔가 강력한 왕권에 대한 욕심은 나. 약간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성종이 특히 신하들한테 눌려요. 특히 어떤 신하들한테 눌리냐? 당연히 할아버지 세조 때부터 존재하던 공신 세력에게 눌리는 거죠. 결국 성종도 공신인 한 명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됐기 때문에 공신한테 그렇게 막 떳떳하게 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종도 자신이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 좀 신하들과 관계가 미묘하다는 거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보고자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신 세력을 견제해줄 그러한 공신에 반대되는 새로운 신하 세력을 구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력이 바로 살인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공신 세력에게도 명칭이 생기니 오래된 공이 많은 신하들이라고 해서 이 공훈자에 오래될 구자를 써서 훈구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구파와 살인파가 갈등을 하게 돼요. 왜냐면 성종이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왜냐면 그래야 훈구파 세력이 죽으니까. 그래서 살인파 보고 훈구파 물어뜯으라고 제도 보면 나오죠. 견제장치로 가장 유명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는 견제장치. 3사에다가 살인을 등용시켜서요. 살인을 엄청 키워주게 돼요. 파워를 몰아줘요. 그러면서 물어뜯어! 하는 거죠. 누굴 물어뜯어? 훈구파를 물어뜯어!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살인파가 물론 성종에게도 3사 자체는 꼭 신하만 견제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왕도 견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종이 이렇게 동물 키워가면 살인파들이 이제 자기들이 배운 성리학을 이용해서 아니되옵니다 전함을 외치면서 이제 성종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훈구파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 부정을 저지를 때, 뭔가 왕에게 못된 짓을 할 때, 이럴 때 3사에서 살인파를 통해서 얘네 나빠요, 얘네 못됐어요, 공격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성종은 나름대로 균형 있게, 물론 연산군은 그렇게 안 봤지만 나름대로 평가가 되게 좋은 왕이에요. 성군이고 소통하면서 견제도 적절히 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맞춰준 제2의 세종 같은, 실제로 세종하고 닮은 구석이 많은 왕이었죠. 그래서 성종 되게 평가가 후한데 문제는 이러한 성종의 자세들을 연산군은 썩 좋게 안 봤고요. 특히 왕에게 뻑하면 아니되옵니다 외치는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니되옵니다 솔직히 목소리 컸던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에는? 그죠? 원래는 훈구파지만 연산군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미 살인파가 그때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때 대놓고 성종이가 훈구파건 조정해서 아니되옵니다 외쳤던 애들은 살인파거든요. 잔소리쟁이에요.
오로지 성리학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홍고파는 융통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현실이 좀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은 좀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데, 살인파는 그렇지 않거든요. 융통성이 없어요. 성리학대로. 언니 성리학. 아니 대합니다. 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성종하고 살인파는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연상군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연상군은 빡치는 거죠. 살인파 미워. 난 차라리 훈구파가 나은 것 같아. 훈구파도 세력 세서 좀 짜증나긴 한데, 살인파보다 낫거든. 살인파는 융통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연상군이 본격적으로 살인파를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사화가 터지죠. 하나가 무오사화, 두 번째가 갑자사화. 먼저 무오사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로 살인파, 그 성종이 등용했던 살인파의 대표인물 김종직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김종직이 이제 성종이 살아있던 시절에 사관으로서 그 성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초, 역사 기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조의제문이란 글을 써요. 이 왜 썼는지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하면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김종직이 중국에 나오는 의제라는 황제의 비유를 해서 당시 상황을 좀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의제문이 의제를 추모하는 글,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고 해서 조의제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의제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빗댄 거냐면 단종을 빗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종의 안타까운 죽음을 중국 황제 의제가 숙부에게 제거당하는 과정에 비유를 한 게 조의제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직은 살짝 단종을 좀 안타깝다고 여기면서 세조를 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조가 누구의 조상님이에요. 연산군의 조상님이잖아요. 세조를 욕하는 건 곧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 성종, 나아간 연산군까지 욕한 거다라고 연산군은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솔직히 그건 조금 오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산군은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예요. 왜냐면 살인파가 미워 죽겠는데 건수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김종직을 비롯한 이 관련된 살인들을 다 죽여라 해서 이러는 게 무오사화예요. 연산군이 미워했던 살인들을 대거 공격했던 사건이고요. 그런데 연산군이 비단 살인만 솔직히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연산군은 그냥 왕권에 견제되는 건 다 싫어해요.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건 다 싫어하는데, 문제는 이제 연산군이 살인을 쫓아냈어요. 잔소리쟁이가 없어졌잖아요. 연산군이 진짜 막가파 임금이에요. 특히 연산군은 여자를 밝힌 거로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자를 밝히고 정치도 막 엉망진창이니까 훈구파조차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훈구파가 웬만하면 맞춰주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무오사화 때 미처 제거되지 않은 살인들도 당연히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에게 이런저런 잔소리하기 시작해요. 연산군이 짜증나는 거죠. 훈구건 살인이건 나한테 계기놈들을 다 뒤져버려야겠어 하고 건수를 잡은 게 갑자사화예요. 바로 자기 엄마 패비윤 씨가 죽을 때 관련된 놈 다 나와! 하면서 이제 죽이게 된 사건인데요. 재밌는 건 이 갑자사와 관련해서 이 패비윤 씨에 대한 사건은 연산군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알게 됐다고 야사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패비윤 씨가 죽을 때 사약을 먹으면 그냥 어떻게 죽어요? 피 터면서 죽잖아요. 자기 옷자락에 피를 막 토해가지고 그걸 찢어서 자기 친엄마, 그러니까 연산군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한테 이게 유품으로 남겨놨는데, 이걸 어떻게 연산군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외할머니와 만나면서 이 외할머니가 손자야 이게 엄마가 흘린 피란다 뭐 이러면서 이제 패비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됐다. 연산군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산군이 빡쳐가지고 오랜만 죽인 놈들 다 나와! 이게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내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연산군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되던 해에 이 패비윤 씨에 대해서 이미 눈치를 깠다고 알려져 있고요. 왜냐면 이제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 성종의 무덤을 만들어주고요. 무덤에 이제 묘비를 세워야 되는데 묘비 세우다 보니까 패비윤 씨 기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연산군이 이미 엄마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좋아 왕권 강화 하면서 이기에 팍 질러버린 거죠. 그게 갑자사화인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평소 잔소리가 가장 심했던 당연히 살인파들도 대거 숙청을 당하지만, 재밌는 건 연산군에게 잔소리했던 훈구파도 같이 제거가 돼요. 왜냐면 패비윤 씨가 죽을 때 훈구파도 관련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통해서 연산군은 살인이건 훈구건 모든 신하들에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둘이 힘을 합쳐
새로운 왕을 즉위시키죠. 그 사람이 바로 연산군의 이복동생, 바로 정현왕후의 아들이었던 중종이 되겠고요. 당시 중종은 연산군이 자기를 죽일까봐 굉장히 겁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얼떨결에 왕이 됐죠. 눈 감았다 뜨니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중종이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요. 자, 당시 중종은 이미 단경왕후 신씨라는 부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쌍한 여자예요. 3일 중전이에요. 이 단경왕후 신씨가 중종이 왕이 되면서 당연히 세트로 같이 중전이 되는데, 문제는 신씨, 이 성씨가 연산군의 부인하고 신씨 같죠?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중종을 왕위에 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패비로 만든 사람의 여동생을 중전으로 모시고 있기가 참 애매한 거죠. 결국은 단경왕후 신씨는 즉위한 지 3일, 4일, 아무튼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패비가 되고요. 불쌍하게도 패비가 되고요. 한참은 이제 다른 왕이 이 사람 단경왕후라고 이제 추존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은 단경왕후 신씨라고 불리는데, 당시에는 패빈 신씨라고 불렸죠. 근데 감동이게 패빈 신씨가 중종이 어쩔 수 없는 걸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도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신들이 이제 왕으로 올린 거니까 왕으로서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씨가 나 보내주오 하면서 이제 스스로 떠나요. 패비가 돼서 떠나고, 이 궁이 보이는 궁궐이 이렇게 경복궁이 있으면 주위에 이제 인왕산, 남산에가 산이 있는데, 이 산에 궁이 이제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다 초가집을 짓고 살아요. 여기에다가 자기 하얀색 치마를 걸어놨대요. 그럼 중종이 경복궁에서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 이 치마가 나부끼는 게 보였다고. 그래서 되게 마음 아픈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신씨가 패비가 됩니다. 그래서 중종은 이제 노마누라, 노와이프 상태가 되는데, 당연히 이걸 가만둘 공신들이 아니죠. 이 중종 반정으로 중종을 왕위에 올렸던 많은 공신 세력들이 양녀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딸들을 중종의 부인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중종은 그때 후궁이 굉장히 많았어요. 후궁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조금 이제 가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윤씨라는 사람을 정식 중전으로 새로 드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도 공신의 딸인데요. 장경하고 윤씨고요. 훗날 인종을 낳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종이 이제 얼떨결 왕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와이프까지 패비를 시켜가면서 왕위 생활을 하다 보는데, 1년, 2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왕으로서 경력 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왕인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치? 왕이면 신하들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신하들한테 명령을 듣고 있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때 공신 세력이 들었어요. 당연히 홍구파와 살인파죠. 공신. 무슨 파가 세졌다? 홍구파가 세졌거든요. 좀 아닌 것 같아. 중종이 그래서 홍구파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홍구파 견제 어떻게 하면 좋지? 가만 보니까 자기 아빠가 뭐 했어요? 살인파 등용하면서 홍구파 견제했거든요. 중종도 그래서 살인파를 등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눈에 띄었던 사람, 굉장히 의지가 굳셌던 젊은 청년, 성균관의 한 학생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광조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가 중종 때 등용이 돼요. 그래서 많은 개혁 정치를 하게 되죠. 반드시 내용 정리해주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영상 정리하겠고요. 그래서 조광조가 개혁 정치하는데, 문제는 조광조가 의지가 굳센 굉장히 젊은 열정의 청년이에요. 자기 열정이 막 100만 볼트야. 와 달리는 거죠. 중종이 따라올 거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중종도 조광조 등용했을 때는, 등용 초기에는 자기도 100만 볼트야. 와 같이 달려줘요. 와 광조야 가는 거야 이러면서 홍구 척살하는 거야. 홍구 몰아내는 거야. 왕 하는 거야. 하면서 와 하고 달려주는데, 이 달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버닝 하다 보니까 이제 중종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조광조가 이상하게 지치질 않네? 좀 이 정도 됐으면 같이 지쳐주면 참 좋겠는데, 중종도 힘들어요. 그때 이제 중종이 그래서 조광조에게 약간 마음이 식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주초위왕 사건이 흔히 발생했다고 하고요. 물론 지금은 조작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 조광조 세력이 이때 영모죄를 받아 몰려나게 됩니다. 이게 중종 때 발생했던 기묘사화가 되죠. 아주 기묘한 일이었어요. 그죠? 벌레가 주초위왕이랑 글씨를 새겨가면서 먹다니 기묘한 일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허위 날조된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중종이나 홍구파들이 조광조를 좀 너무해.
너무 지나쳤어 하면 이제 몰아내고 싶어서 짜고 만든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기묘사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엔 그래서 중종은 남아있는 살인과 홍구 적당히 이제 밀당하면서 왕으로서 세월을 잘 보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종 든든합니다. 후궁들한테서 아들 굉장히 많이 보고요. 정력왕. 자, 아들 굉장히 많이 했고요. 특히, 결정적으로 우리 중정께서 아들을 낳아주셨어요. 인종. 심지어 인종, 괜히 인종이 아니에요. 이게 어질인자 써서 인종이거든요. 성격이, 우와, 부처님 저리 가라요. 너무 성격이 좋아요. 막 3살 꼬맹이가 막 궁녀들한테 많이 힘드냐? 여기서 쉬어라. 뭐 이렇게 세자가 막 이런 좀 꼬맹이였다고 하는데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픈 건 이 예쁜 인종을 낳으면서 윤 씨가 산후병이라고 하죠. 애 낳고 이제 병으로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종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소중한 새끼, 앞으로 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소중한 아들인데 이 소중한 아들이 친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엄마가 없는데 어린 아들이야. 후궁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후궁들이 다 공신 딸내미들이기 때문에 기가 좀 세거든요.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 거야. 기세가 등등해요. 참고로 이걸로 옛날에 드라마도 나왔어요. 여인천하라고. 후궁들, 여인들이 와 중종 꼬셔가지고 인종 몰아내고 자기 아들 왕 만들려고 막 난리치는 막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 기가 셌어.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선 인종을 지켜줄 새엄마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새엄마가 인종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종의 엄마였던 윤 씨와 혈연 관계가 있던 사람을 새 중전으로 들이게 되고요. 이 사람이 문정옥 윤 씨예요. 그래서 성이 같아요.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씨는 인종하고 조카이자 그러니까 아들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정옥은 초기에 인종을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죽은 사촌 언니의 아들이니까 예뻐하면서 굉장히 잘 보살폈다고 하고요. 인종이 또 성격도 좋고 하니까 윤 씨한테 굉장히 깍듯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예뻐해주는 인종을 아껴주는 문정옥가 너무 예뻐요. 문정옥으로 자주 방문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문정옥도 아이를 많이 낳는데요. 자, 아이가 신기한 건 4명인가를 딸을 낳아요. 문정옥 윤 씨도 참 대단하죠. 딸. 그러니까 문정옥 입장에서는 자기 피가 섞인 아들내미가 인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종 계속 예뻐해요. 그런데 참 대단도 하지. 중종도 문정옥도 나이가 이제 솔찬히 먹었던 그 상황에서 늦둥이로 명종이 태어나게 되고요. 문정옥 윤 씨가 명종이 태어나고서 눈이 뒤집힙니다. 왜냐면 아무리 인종이 피가 섞였댔지만 자기 친아들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정옥가 명종을 왕위에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 과정을 문정옥의 친오빠였던 윤원영이란 사람이 돕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종이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당시 인종은 이제 성인식도 곧 앞뒀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심지어 성격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굉장히 괜찮은 왕감이었는데 이 문정옥 윤 씨가 욕심을 부리는 거야. 윤원영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인종을 지켜야겠다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인종이 너무 훌륭한 왕감이니까 그래서 인종의 외삼촌 즉 장경왕후 윤 씨의 친오빠였던 윤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윤임, 윤 씨 세력, 그래서 이 세력을 대윤 세력이라고 하고요. 작은 아들의 윤 씨 세력에서 소윤 세력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세력은. 그러니까 외척간, 외갓집들끼리 갈등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갈등 속에 명종은 나이가 어려요. 왕으로서 괜찮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너무 왕다웠던, 너무 왕의감으로 적절했던 사람, 인종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성리학적인 완벽한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은 살아남았던 살림 세력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윤임의 편을 들게 되고요. 결국은 이 대윤 세력, 살인과 연합을 한 대윤 세력이 승리를 해서 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사후에 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당연히 윤임 입장에선 그러니까 갈등 관계였던 윤원영을 제거하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윤원영이 누구의 오빠입니까? 인종의 새엄마인, 비록 나중에 성깔이 좀 바뀌긴 했지만 어렸을 때 인종을 그리 사랑해주던 문정왕후의 친오빠거든요.
인종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요. 효심이 지극해서 문정왕후 배신을 못해요. 윤원영을 못 죽여요. 그래서 윤원영 그냥 지방에 있는 좀 한가한 직책 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계속 윤원영을 관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윤임은 답답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윤임 한편으로는 그래 뭐 인종이 왕인데 안심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 이 인종이 너무 효심이 지극해서 엄마한테도 지극하지만 아빠한테도 지극해서 아빠 하다가 이제 골골골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고요. 즉위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위를 잇게 되느냐? 동생이었던 명종이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 명종이 당시 나이가 12살인가 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네요. 누가 대신 정치할까요? 그쵸, 엄마가 대신 정치하는 거죠. 문정하고 윤씨의 세상이 옵니다. 문정하고 윤씨의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소윤 세력의 세상에 왔다는 거죠. 당연히 소윤 세력,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던 대윤 세력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명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심했다. 뭐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우면서 윤임 당연히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 당시 윤임의 편에 들었던 사림 세력 대거 숙청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였죠. 그러면서 명종 때 을사사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명종은 성이 될 때까지 내내 이제 엄마가 수렴참정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명종이 성인이 된 후에도 문정왕후가 정치에 손을 잘 안 놔요. 권력욕을 계속 부리게 되고요. 결국에 명종이 문정왕후가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 명종 때도 상당히 이 윤씨와 윤원영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나라가 좀 많이 어려웠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명종 때 되게 유명한 도적단이 등장해요. 여러분 임꺽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되게 유명한 도적이죠. 힘 무지 센. 임꺽정이 등장했던 시기가 실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 소설에 속 인물 아니고 임꺽정이 등장했던 시기가 명종 시기예요. 이 외척 세력이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열받아서 이런 도적단이에요. 근데 명종이 미안했겠죠. 그래서 문정하고 윤씨가 죽고 이제 명종이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성리학적인 정치, 제대로 백성을 위한 정치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병들어 죽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병들어 죽어.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명종이 그때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은 상태에서 죽었네? 이 근처에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종도 그걸 불안하게 여기고 평상시에 사촌이나 조카들을 챙기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복 동생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하선군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이 선조가 되겠고요. 자, 선조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세조 때 이후로 많이 흐른 뒤죠. 그러니까 홍고파들이 그만큼 많이 몰락을 했던 시기고요. 또한 여러분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사림 세력의 힘이 강해졌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선조 때는 사림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사림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세력이 다시 나눠지게 되죠. 바로 선조 이전부터 이 사화를 거쳐가면서 열심히 관직 생활을 했던 이미 성공했던 사림들, 기성사림 세력, 훗날 서인이라고 불리는 세력과 이때 선조가 과거를 실시해서 새롭게 뽑혔던 새로 진출한 사림, 신진사림들이 등장합니다. 훗날 동인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 동인 서인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동인이 서인이 무리를 이룬 당파를 이룬 정치라고 해서 이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이 붕당 정치의 시작 동인 서인의 분열은 바로 관직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직책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와 관련이 있었죠. 요거는 나중에 따로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풀이 한번 또 할게요, 얘들아. 지금 나는 왕위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게 중심이니까. 그러면서 선조 때 이제 붕당 정치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동인 서인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조 입장에선 동인 서인 중에 누가 더 예쁘냐면서요? 예쁠까요? 선조 입장에서 자기가 왕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 자기 손으로 자기가 뽑았던 인재들 누가 더 예쁠까요? 그쵸? 선조는 초반에 동인을 조금 더 이뻐합니다. 그러니까 동인들 좀 기세등등해요. 서인들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세지지? 이게 망설이면서 서로 막 갈등을 하는 과정인데, 무슨 그러니까 이 동인하고 친해지려는 무리가 늘어나요. 이 과정에서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황당스러운 일이에요. 자, 정여립. 이의 율곡 이이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율곡 이이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곡 이이의 제자들은 보통 누구 편에 들었느냐? 서인 편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여립도 원래는 서인에 들어갔어야 될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여립 나름 관직 생활 시작했어요. 나름 이 조선시대 관직을 시작했는데 이 한 명의 좀 이 당시 이제 남자 관에선 사나이로서 이제 좀 역사책에 이름을 남길 만한 좀 높은 관직에 오르고 좀 성공해야 되지 않나. 정여립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여립 입장에서 내가 분명히 출신 성분으로는 서인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동인이 세거든요. 이게 정여립이 동인 애들하고 친해져요. 특히 동인 중에서도 동인이 주로 이황이나 조식의 제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신진사림 중에서도 근데 조식의 제자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정여립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 동인이에요 하고 색깔을 가지면서 서인 개욕해요. 특히 누굴 욕하냐면 자기의 스승 율곡이를 욕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조금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인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인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여립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공격해요. 그래서 비록 동인이 조금 더 세긴 하지만 이때는 뭐 딱히 그렇다고 얘가 압도적인 1인자 뭐 이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조가 보기에도 정여립 좀 하는 짓이 좀 그래.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나요. 정여립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으면 좀 조용히 짜져 있지. 여기서 좀 이상한 짓거리 해요. 막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조직도 만들고요. 군사훈련도 하고요. 이 얼핏 보면 뭐같이 보이는 활동을 하냐면 영모처럼 보이는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영모처럼 보이는 활동을 정여립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정여립이 그 당시 색깔이 뭐였어요? 동인이잖아요. 서인들이 기회다 싶었던 거죠. 그 서인의 당시 되게 이름났던 나중에 여러분 국어 시간에 더 많이 듣게 될 사람인데요. 정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요. 기회다. 동인 한번 눌러보자. 이래가지고 정여립이 동인 애들하고 영모한대요 하고 선조한테 꼰지른 거예요. 근데 이 선조가 앞에 명종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는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빨 되게 좋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은근히 그래서 영모나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서인 애들이 또 정철이 글을 무지 잘 써서 국어 시간에 만나는 이유예요. 글을 무지 잘 써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선조가 서인 중에서 되게 이뻐했던 사람이 정철인데 이 정철이 선조 임금님 동인이 정여립하고 영모한대요. 이러니까 선조가 무엇이라? 이러면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철을 시켜가지고 정여립을 조사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여립은요 이 정철이 온다는 소식에 자결을 해요. 그래서 정작 이 사건의 주인공인 정여립은 죽고요. 정여립하고 같이 훈련하던 그 친구들 특히 또 동인 친구들 특히 누구 제자들 조식 제자들 막 정철한테 불려가서 이제 그 사극 많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주리를 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고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철한테. 그러면서 영모했지! 이렇게 되니까 고문이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영모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영모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정여립이 중심이 된 영모 사건이라고 해서 정여립 영모 사건, 뭐 정여립 모욕 사건, 뭐 이렇게 정여립 사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참 그쵸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정여립이 이상한 짓을 한 건 팩트인데. 이게 레알 영모인지 그냥 정여립이 동네에서 그냥 개모임 느낌으로 한 건지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정철이 이제 그걸 고문 왜 하니까 영모했습니다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동인 특히 조식의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입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 일을 부득부득하게 해서 특히 누구한테? 정철한테. 일을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그 정철이 이때 엄청난 최고 권력자로 성장을 해요. 잘 나가는데 정철이 가만 보니까 이제 자기가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선조랑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은 관계에서 선조가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왕위의 불안감이 커요. 불안감이 크면 이제 후계자를 세워서 굳건하게 왕위를 단단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선조가 후계자 임명을 안 해요.
왜냐? 다들 알다시피 선조 사후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광해잖아요. 그죠? 광해군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인데다가 둘째예요. 첫째가 누구냐면 임해예요. 임해군인데 임해군은 성격 파탄자예요. 인성 쓰레기예요. 그 진짜 갑 왕족 중에 최악의 쓰레기 중에 하나가 임해군이에요. 그래서 실제 임진왜란 터졌을 때 백성들이 임해군 왜군들한테 갖다 팔았어요.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그 정도로 인성이 쓰레기였던 타고난 엉망막장 아이였기 때문에 정철이 보기에도 신하들이 보기에도 임해는 왕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철이 보기 광해군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는데 문제는 선조가 광해를 안 예뻐했어요. 후궁의 아들이기도 했고. 당시 또 선조가 광해 말고 다른 후궁을 되게 아끼면서 인민김씨라고 이 사람을 총애하면서 인민김씨가 낳았던 신성군이라는 아들을 되게 이뻐했거든요. 그래서 선조는 이왕 만약에 후궁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면 우리 이쁜 둥이 신성군이 어른이 돼서 왕이 되면 좋겠다. 선조가 내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철이 선조랑 친하게 했는데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철이 여러 생각하시는데 신하들하고 같이 그 선조 임금님이 나이 어린 신성군한테 미련을 못 버리고 자꾸 광해 왕위를 안 세웠는데 나이도 좀 있으시고 왕위도 불안해하니까 광해를 왕으로 올리자고 우리 제안을 해봅시다. 정철이 이제 다른 뭐 영의정, 우의정 하는 애들하고 이제 막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래 괜찮네 정철 아이디어 굿 하고 이제 광해군을 왕으로 세웁시다 하게 되는데 이 신하들 중 하나가 가만히 이 사람 눈치가 좋았거든. 이 괜히 잘못 말했다가 선조한테 미움털 받기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이 사람이 인민 김씨한테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정철이 광해군 왕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신성군 냅두고 이렇게 인민 김씨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인민 김씨 입장에서 기분 좋겠어요? 자기 아들 아니고 광해군 왕이 올린다는데. 그래서 인민 김씨가 그날 선조가 또 이쁜 둥이 하고 찾아왔을 때 눈물 연기를 해요. 마마 이러면서 막 선조가 왜 그러냐 인빈 이러니까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신하들이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이래요. 이 선조가 뭔 말인데 이러니까 신하들이요 광해를 왕위로 세우고 광해를 왕으로 만들고 저희 모자를 저 신성군하고 저를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에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듣고 와서 아니요 정철이 진짜 그런 짓 한다고 했다고요 막 이러면서 임민김씨가 그런 좀 모함 아닌 모함을 해요. 선조가 아니야 철이 나랑 친해 철이 그렇게 나쁜 애 아니야 하면서 이제 선조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인민을 달래게 되는데 문제는 다음날 정철이 진짜로 광해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조 입장에서 전날 인민한테 들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새끼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정철을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정철을 비롯한 서인 세력을 선조가 으에 하고 이제 혼쭐을 내게 되는데 기회다. 복수만 기다리던 동인이 이거를 노린 거죠. 특히 동인 중에서도 무누구 제자들, 조식 제자들이. 그러면서 조식 제자들이 이 기회에 정철 서인 싸그리 죽여버리자 하면서 이 정철 사건, 정철의 건저 문제라고 하는데 세자 책봉을 건의했다고 건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기로 동인들이 이제 권력도 잡고 서인들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조식의 제자들 입장에선 정철만 죽일 게 아니야. 서인 다 죽여버려.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왕의 제자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건 정철이지 서인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약간 그래서 입장이 나뉘어져요. 또 학문도 다르게 배웠고 그러고 보니까 이 둘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북인과 남인으로. 그러면서 선조 시기에는요. 이조전랑 문제로 동인, 서인이 갈라졌고요. 정열입과 정철 사건의 계기로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조 때 나름 이 북인, 남인 그리고 살아남은 서인들이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적당히 공당 정치가 균형을 맞추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대로만 가면 선조 나쁘지 않은 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선조식이 뭐가 터집니까? 외란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고요. 자, 조선 혼란스럽습니다. 당연히 조선의 왕실도 혼란스러워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잡음 들어갔던 거
미안하고요.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